개인적으로 오늘 SMP 주제인 대화의 기술, 기술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어떠한 새로운 주제가 왔을 때 저는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에는 저는 일단 근본으로 가자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근본으로 가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네이버의 대화가 무엇이고 그의 기술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 그 이야기. 그랬을 때 기술이란 우리가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기술은 없구나라는 게 제가 이번 대화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또 다른 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스킬과 기술로서 상대방에게 설득을 끌어내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는 사물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어떠한 부분의 기술과 스킬이 아닌 마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함으로 그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단순한 카톡, 전화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우리가 마주 앉아있을 때 하는 그 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언어, 화법뿐만 아니라 제스처, 그리고 표정, 말투, 말씨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눈빛, 그리고 대하고 있는 태도. 이러한 것들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그럼 그 대화라는 것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장 첫 번째가 듣는 법이었습니다. 일단 대화라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저는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한 존재로서 저도 제가 초보자 사장님이었을 때 스폰서님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이렇게 했었어요. 스폰서님, 이분하고 약속은 잡혔는데요. 혹시 무슨 말을 하고 올까요? 고혈압약을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무슨 말을 하고 올까요? 라고 질문을 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스폰서님들은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 오세요. 꼭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 오세요를 100번 이상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주환 사장님, 그쵸? 네, 네, 네. 참,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는 법이 약했구나.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뭔가를 정정해주고 수정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한 과정으로 상대방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듣는 척을 하는 행위 때문에 그 상대방들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응답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원했던 고혈압, 당뇨, 고지의 약을 먹어. 그치, 저게 나왔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걸 응답하기 위해. 맞아. 너 그럼 혹시 그 약을 끊어볼 생각이 있니? 너 그 약 끊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니? 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은 듣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듣는다라는 건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듣는 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유니티가 사회생활이 처음인지라 그동안은 했던 것이 그냥 아르바이트였던지라 많은 분들에게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단어로서는 저 듣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었지, 제가 진짜 이렇게 못 듣고 있었던 사람인 줄은 유니티에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듣는다라는 걸 누군가 알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주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듣는 법부터 배워라라는 정말 얇은 책자가 저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자가 제일 어려웠던 탑 5 안에 드는 책이라고 저는 제가 스폰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내가 주의 깊게 듣기, 수용하며 듣기, 확인하며 듣기, 응답하며 듣기,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반복하기.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알고 있다고 녹음 기능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녹화가 혹시 되고 있을까요, 사장님? 안 되고 있죠. 잠시만요. 그러면 최종희 대표님, 제가 녹음을
하면서 그냥 네 음성 녹음을 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잘 듣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잘못 오류를 갖고 있던 저에게 참 많은 각인을 해 줬던 책이었고요.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책들을 추가적으로 읽어야만 했던 책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듣기. 저는 주의 깊게 듣기를 제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제일 약했던 부위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 주의 깊게 듣기라는 건 잠시만요. 주의 깊게 듣기라는 건 내가 말로 "아,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표정. 어떠한 이야기에 따라서 그가 기쁘게 얘기할 때는 진짜 나도 박장대소하면서 웃고 있나. 그가 슬픈 얘기를 하면 나도 눈시울이 붉어지거나 나도 그의 입장으로 대입해서 표정이 쪼끔 일그러진다거나 만약에 화가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도 똑같이 "어머!" 이런 식으로 같이 대응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면서 '나는 듣고 있었나?'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냥 수동적인 듣기를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어느 순간 그는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말이 지루한가?'라고 말을 끊게 되는 경우도 저는 가끔 겪으면서 사실 어떨 때에는 그 표정으로 듣기가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에게 뭔가 과한 제스처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표정으로 듣기 맨 첫 번째가 약했던 저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듣는 법이 어떤 부분일까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 봤고요. 그게 무엇이었냐? 그의 상황에 내가 된 것처럼 들어보자. 제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2대1 리크루팅 1대1 미팅을 가서도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먼저 인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러고 굉장히 웃는 모습으로 딱 자리에 착석하지만 그가 어떠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그의 어른 마음을 녹여주는 거 하나 정도는 칭찬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주의 깊게 듣기가 사실 그전에 있는 이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데 미소 짓고 인사까지는 하나 첫 번째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예로 들면 이 카페가 참 예쁘네요." 카페 사장님이면. 어떠한 집을 갔을 때 집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네요." 아니면 그가 뭔가 지적여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지적여 보이세요. 그리고 뭔가 학구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던 분은 좀 그 학 교수님 저는 어떤 분을 딱 보고 교수님 느낌 나는 분이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또 칭찬을 하고 어떤 분은 진짜 칭찬할 게 없어. 그러면 "오늘 립스틱 색깔이 참 예쁘시네요." 정말 정말 할 게 없어. 그랬을 때 제가 스폰서님들한테 배웠던 거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를 많이 들었던 사람인지라 나 살아오면서 그런 칭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네 미리 말씀을 해 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에게 내가 칭찬을 하려고 하고 내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만 하면 그에게 먼저 호감을 줄 수 있는 말을 시작을 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하는 걸 내가 표정으로 들었을 때 기쁠 땐 기쁘게, 슬플 땐 슬프게, 화날 땐 화나게 그리고 또 하나 시선을 마주치고 내가 표정은 짓고 있는데 시선은 저리 이리저리 가 있어요. 진짜 사람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입장에서 지금도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내가 말이 쪼끔 잘 안 먹히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사람인지라 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너무 뚫어지게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두 번 마주치고 한 번 피하고 두 번 마주치고 한 번 피하고 이거는 이 쪼끔의 센스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나 둘 그리고 셋 피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짜부치는 느낌이잖아요. 이것 또한 연습이 필요했던 저였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시선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이 공간에서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추임새. 저는 추임새 하나는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잘못된 추임새가 많았던 것 같아요. 듣는 법이 약했기 때문에 아를 해야 될 때 한 게 아니고요. 네를 해야 될 때 한 게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 내가 하고 싶을 때 넣지는 않았었나? 그랬을 때 제가 이 공간에 와서 상대방이 말을 끊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끝을 흘려주는 법이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우와.
라는 추임새를 넣었을 때 상대방들은 그 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사에 나도 공감하면서 듣는 첫 번째가 주의 깊게 듣기다. 그게 바로 경청이다라는 걸 보면서 '나는 그동안 주의 깊게 듣기가 참 많이 약했던 사람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상대방들이 저에게 정말 말 끝에는 '제가 왜 이 말까지 하고 있죠? 저는 왜 이 말까지 하고 있죠?' 라는 질문들을 더 받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확인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 닫혀 있는지조차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아 네. 이렇게 하고 대충 지나가고 나서 그에게 뭔가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하지는 않았나.' 저는 그게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 '나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주의 깊게 듣기,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청을 할 때에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희는 유니티를 하는 사업자들이지 나를 고수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변화하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알려주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했으면 꼭 써먹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이제 예시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디렉터라는 직급일 때 저는 정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 그러면서 혼자 콜드 컨택으로 저는 디렉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도구가 소중했고요. '이 도구가 아니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 '제품을 들어보니까 전 국민은 다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러한 추임새를 넣는 게 약했던 사람인지라 저는 형제 라인의 사장님들의 홈미팅이나 홈파티를 사실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라도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이 저는 이정현 사장님인데 이정현 사장님이 어느 날 2S의 활용이라는 거, 미인대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실 때 우와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거는 진짜 가식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함과 동시에 저는요 모든 콜드 컨택에 성공을 했어요. 왜냐? 그때 정현 사장님에게 배웠던 거를 하면 통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나 헤어스타일 바꾼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 시킨 것만 잠깐 따라해 봤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아 나의 표정, 제스처, 시선만 가지고도 그는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구나를 배우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줄 몰랐었습니다. 네. 참 그게 바로 주의 깊게 듣기, 주의 깊게 보기. 그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는 습관이지 않을까. 그게 되지 않고는 사실 뒤의 것들은 어느 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데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한들 그도 내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는 내가 상대방에 응답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걸 말씀을 꼭 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이 수용하기. 저는 듣는 것에 대한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데 왜 내 의견을 관철을 시킬까요?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까지,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언어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언제나 맞는 말이고요. 무엇이든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최종민 대표님께서 사형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맞는 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맨 처음은 '어떻게 사형수도 그 말이 맞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제가 유니티 비즈니스를 만나고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라는 저에게 '아 그럴 수 있구나.' 제가 입장을 바꿔보면요. 이해 못할 일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관철을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설득을 시키는 걸 좋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로 들어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그거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조금의 부정적인 얘기나 아니면 나의 이치,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으면서 내가 그 이치가 깨졌다고 해서 그가 그 말을 함에 있어 바로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로 시작되는 말은 저는 반드시 금물입니다라는 표현까지 저는 쓰고 있습니다. 왜냐? 상대가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과거에 윤씨씨 경험을 했는데,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지 않은 경험일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떠한 경험인지조차 모른 채 내가 상대방에게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논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거지 그에게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 아니. 상대가 말하고 있으면 그의 말은 끝까지 듣는다. 아,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그거 다단계여서 뭐 이거 윗사람들만 돈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품은 좋으면 사실 저는 다단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내가 아니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말을 하다가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파악하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목적임에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왜 그래요? 저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라고 나 혼자서 중간에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상대를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맞아. 일단 수용. 일단 수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맞지? 이렇게 해서 내 의견을 공감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더 술술술 이야기를 해요. 맞아. 나도 처음에는 그랬었어. 맞아. 저도 그래요. 항상 이런 뭐 이거 다단계 아니에요? 이런 얘기할 때 저는 맞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소린가? 굉장히 표정에서 편안함이 느껴지고 제스처에서 편안함이 느껴지고 공감해 준다. 너의 의견에 반박할 생각이 없다라고 딱 표현을 해드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굳이 저희와 적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사실 6개월 동안 에너지 초록물 한 잔 안 마셨어요. 전 진짜 안 마셨어요. 네. 저는 박미정 스폰서님이 맨 처음에 유니스트를 만나고 너무 큰 가치 때문에 저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나랑은 맞지 않아라고 혼자 답을 내렸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초보자 시절에는 제 욕심의 어느 순간 차인지라 아니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파는 일 아니야 라고 한 번씩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그게 끝나고 나면요. 참 나는 이 미팅을 왜 하려고 왔나.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온 거 아니고 대립하려고 온 거 아니고 관철시키려고 온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관점을 내가 큰 소리 한국 사람은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건 이기는 게 아니라 전 반대로 지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소용하기를 할 때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중간에 말을 자르려고 하는 나의 행동을 스탑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왜를 적절하게 물어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 때문에 고민인지 반드시 중간에 나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끝까지 듣는다. 나에게 마음이 다 열리기 전까지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만약 저희가 월말에 창업 하나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창업을 받으러 갔을지언정 오늘 그 사람의 상황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냥 혼자 다른 데서 가서 구할지라도 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철칙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순간 듣는 입장이 아닌 관찰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들으러 간 거지 관찰자,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러 간 입장도 아니고요. 그는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업과 별개로 그냥 20대들도 연애 상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무조건적인 연애 상담은요. 그냥 듣고 끝납니다. 어차피 주구장창 남자친구 욕해도요. 무조건 또 만나요. 헤어질까 고민해도요, 다시 만나더라고요. 그쵸, 주연 사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연애 상담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내가 관찰자라고 이래 저래 해봤자 나중에 그 남자친구 욕한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희 사업도 똑같다. 어차피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그를 설득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는 정보를 주는 일이지 설득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견을 굳이 중간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랬을 때 중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한 번씩 물어봐 주면서 듣는 것이 저희는 능동적 듣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동적 듣기. 무조건 그냥 고개만 끄덕여.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 쫓아다니면서 엄마 오늘 어쨌고 저쨌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라고 듣는 건 능동적 듣기. 왜?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야? 오늘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아, 이렇게 내가 연습을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왜냐? 저는 연습이 없었던 사회생활이었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유니티 만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가 특별하게 진짜 사업가이셨던 분들이 많이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평범했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대화하는 법조차 잘 몰랐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대화인 줄 알았지 듣는 것이 대화인 줄 몰랐고요. 듣는 것이 70%야 돼라고는 많이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는 과연 그 미팅에 가서 진짜 70%를 능동적으로 듣고 있는지. 저는 그래서 상대방 파트너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하세요. 스폰서님, 그 사람이 이 말 인정했어요. 고혈압약 먹는 거 안 좋다는 거 인정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속으로 그 사람은 인정한 게 아니라 대화하기 싫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입장 바꿔보면 이해 못할 일도 없다. 저는 가끔 이제 진짜 중요한 멘트나 진짜 중요한 용어는 뼈에 새긴다.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입장 바꿔보면 이해 못할 일도 없다라는 걸 제가 사업을 해보다 보니까 경험을 쌓이다 보니 지금 이해하는 정도가 아마 저희 다이아몬드 사장님 그리고 박미주 대표님 이해하는 거에 진짜 발끝 떼도 못하겠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가는 경험들, 그리고 사장님들이 가지고 가는 경험들로 인해서 정말 입장 바꿔보면 사람 이해 못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각자의 개개인의 사정을 가지고 있고요. 각자의 개개인의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입장 바꿔보면 이해 못할 일 없다. 처음엔 진짜 이해 못할 일 많았어요.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약간은 가시가 돋친 생각을 했던 저에게 유니스티라는 도구는 입장 바꿔보면 이해 못할 일 없고요. 상대는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팅을 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미팅을 하면서 뭐 지금 당장 제품을 드시지 않은 분은 있었겠지만 저와 미팅이 끝난 후에 저 사람 오지 마세요. 저 사람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항상 그의 입장에서 들었고요. 그의 말을 끊지 않았던 사람. 저한테 당연히 중간중간에 이거 다단계 아니에요. 저 다단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셨던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편하게 저도 그랬는데 그냥 저는 첫 번째는 저도 그랬는데 그랬든 안 그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상대방에게 또 하나 내가 진짜 그랬던 상황이면 저도 약간의 포인트 예시를 주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 6개월 동안 에너지 한 잔 안 마셨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상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오해만 조금 풀어줘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일이 누군가 끌어들이고 누군가 세일즈해야 되고 인맥 가지고 장사하는 일 아니야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런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편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그분들 또한도 그래요? 그렇게 서로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A라는 관점을 B라는 관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내 의견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무조건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라고 뭔가
팩트를 날리는 거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내 의견에 팩트를 날린다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설득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가 몇 명 설득했어. 사실은 상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는 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적으로 스폰서님 그분 인정해가지고 미팅장에 온다고 했어요. 100에 80%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 주의 깊게 봤었고요. 더 주의 깊게 생각했던 그분들은요. 그분이 후속했고 그분이 리크루팅했고 그분이 했던 그 언어들이 나왔던 분들은요. 정말 희한하게 오지 않더라고요. 왜냐? 상대는 인정을 한 게 아니라 인정한 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었을까? 상대방과 기분 나쁘게 끝나는 대화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내가 그에 대한 감정을 잘못 쓰고 있지는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확인하기. 인정시키기가 아닌 확인하기. 확인하는 과정은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말해, 내 말 맞다나 고혈압약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고혈압약 드시면 혈관성 치매 오잖아요. 아시죠? 이게 아니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혹시 저는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저희가 비타민 대모를 할 때 최종민 대표님께서 자주 쓰시는 용어이기도 한데 천연 드실래요? 안 천연 드실래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천연 먹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상황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나에게 암묵적으로 표정, 시선, 제스처로 말을 하고 있는 걸 수 있다. 그럼 나는 제품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혹시 조금 더 사는 이야기를, 아니면 그에게 조금 더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은 이 제품 얘기나 이 리크루팅 회사 설명은 아닐 수 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주의 깊게 듣기. 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천연 드실래요? 안 천연 드실래요? 그럼 대부분 웃으면서 천연 먹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게 단답형 질문 yes or no로 대답이 되는 것들. 이거 아니면 이거. A 또는 B로 대답이 되는 것들.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그랬을 때 진짜 저는 사실 없는 얘기는 못해요. 진짜 동안이 아닌데 정말 동안이세요. 그건요. 좀 상대방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동안이 아닌지라 저는 제가 한평생 노안으로 살았던 사람인지라 저한테 동안이에요. 이러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칭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실례지만 나이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생각보다 동안이시면 선생님 진짜 동안이시네요. 이런 얘기를 또 미인 대칭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개방형 질문.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누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라도 끝을 살짝 흘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유라도 하는 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끊을 필요는 없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도 굉장히 딱딱한 질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라도 이게 굉장히 어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 속에서 혼자 연습을 했어요. 모든 학습은 실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이 배운 걸 나 알아.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것만 알아도 정말 저도 이걸 강의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거를 100% 내것화시키면 저는 다이아몬드까지는 무리 없이 가는구나. 최종민 대표님하고 항상 저는 대화를 할 때마다 느꼈던 것이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대표님의 장점에서 이 듣는 거에 있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대표님은 내 장점 중에 하나가 나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그냥 그의 입장이 되려고 되게 노력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럴 수 있지. 그랬겠다. 화났겠다. 그럼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립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입장 바꿔보면 문제될 일도 아니고 크게 보면 문제될 일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제가 사업으로 보는 그 스케일이 작았던 사람인지라 계속 문제화됐던 일들이 이제는 제 사업의 크기가 커지고 제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라도를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물어보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이유라도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인지라 그렇게 표현을 연습해 봤고요. 그걸 상대방에게 썼을 때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경험적으로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가정적 질문. 저희가 리크루팅을 하다 보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많고요. 시간 쪼개 쓰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주의 깊게 듣기부터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봤을 때 어떠한 옷가게 사장님에게 제가 옷가게 리크루팅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아, 사장님은 혹시 몇 시에 오픈하세요? 굉장히 그냥 심플한 질문들이죠. 아, 옷가게가 참 고급스럽네요로 시작해서 옷가게는 혹시 몇 시에 오픈을 하세요? 사장님 그럼 이거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는 무조건 10년 이상 베테랑. 진짜 진심으로 베테랑이라고 느끼거든요. 아, 진짜 베테랑이시겠네요. 원단만 봐도 딱 느끼시겠네요. 딱 단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품님 혹시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약을 오랫동안 드셨구나. 아, 약을 오래 드시면서 혹시 불편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쭉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게 문을 닫고 나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는 사장님은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혹시 이 가게는 어떻게 해요? 라고 그때 가정적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뭐 딸이 있다고 했는데 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상대방들은 다 대안책이 있으시더라고요. 문을 닫고 간다거나 누가 대타로 떼어주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알바생이 몇 날 몇 시에 온다거나 이렇게 각자의 상황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 상대를 파악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상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수용하며 확인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내가 이 대화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모든 미팅에 들어갑니다. 저는 사장님들에게도 참 많이 저희 사장님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해드리는 게, 내가 그 공간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른 채 가면요, 무조건적인 목적성을 띠게 됩니다. 내가 오늘 그에게 안부만 해야지, 오늘은 미인대칭만 하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가서 목적성을 띠죠. 제품을 오늘, 지금, 당장, 즉시 빨리 먹여야 돼. 그것도 심지어 창업으로 내려야 돼.가 되다 보니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상대에게 뭔가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려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저는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대화가 끝났을 때 나의 기분이 찝찝하면요. 상대방의 기분도 찝찝합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자리인가?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자리인가? 저는 이 측면만 알아도 내가 감정을 쓸 것인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항상 많은 분들이 목적을 잃고 가다 보니 목적성을 띠다 보니 참 많은 감정 표현을 하고 오시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 욕심인데 사실은 저는 본인들의 욕심인데 왜 상대방들을 안 좋게 표현을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험들 사실 저도 했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에게 내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적을 알려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황금률의 법칙이라고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5가지 황금률의 법칙이라고 이 책을 저는 정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영업, 세일즈 아닙니다.
이 대화를 하는 목적은 그에게 기필코 반드시 제품을 나가야겠다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분들은 저는 대부분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나는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갈 것인가? 재정적인 자유를 가져갈 것인가? 자영사업, 보다 많은 여유시간, 개인적 성장,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인가? 은퇴를 위한 과정인가? 상속을 위한 과정인가? 나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의 감정을 쓰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요. 스폰서 파트너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대1 리크루팅을 1대1 미팅을 가서도요. 야, 그거 아니라고 꼭 싸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은요. 사장님, 지금은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참 안타까운 건 스폰서는 잘하자고 이야기를 해도요. 무조건적으로 나 못한다고? 이렇게만 들으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사업으로 어떻게까지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까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들은 당연하게 파트너들을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공하자고 입금에 있어서 스폰서의 말도 꼬아서 들으면 사실은 어떻게 할지 참 안타깝다. 저도 그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저의 파트너사님들을 보면서 그 과정을 같이 겪어나가는 중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제가 20대에 시작을 했고요. 20대들 취업을 하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절망감을 안겨옵니다. 초봉 정말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대기업도 주면서 정말 나가지 못하는 정도만 주는, 또 하나 개인이 성장함에 있어서 소득이 늘어나는 일은 특히 이렇게 자본이 없고 경험이 없고 이런 스펙이 없고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잘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기업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일원으로 되고 싶지 않았고요. 제 이름 석자가 태어난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름으로 좀 널리 알리고 살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좀 멋있게 살고 싶다. 또 하나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치 부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 사치 부린다의 기준은 좀 높아졌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남들 하는 거 좀 하고 살고 싶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은요. 그 첫째라는 굉장한 짐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들어야 되고 하면서 내 삶이 없고 내 생활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 나까지는 어떻게 참았지만 내 자녀를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던 분이 이제는 자기의 삶을 찾아간다라는 걸 완벽하게 딱 깨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사업 남들은요. 파는 사업이라고 한들 남들은 사람 꼬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들 내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제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거 저 다단계 제품이라 안 먹을래요 라고 말을 하면 안타까울 뿐이지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과연 상대방하고 대화함에 있어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이 사람을 죽여 살려 이러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라는 관점으로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참 많이 컸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지 말고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것. 내가 유니치의 감동이 100이라고 그에게 100을 던져봤자 그는 맞습니다. 시속 100km로 맞아요. 그가 원하는 속도는 10km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속도가 100km라고 해서 내가 혼자 던져놓고 그가 맞아서 아프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쟤 왜 저래? 쟤는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밑에 적혀 있는 이 정도는 알겠지.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 나의 마음을 그 정도는 알겠지라고 나 혼자 그 사람과의 시간 속에, 관계 속에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장님들과도 그리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저희 소비자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이 정도는 알겠지."에 큰 오해가 생기고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가 큰 문제가 됩니다라는 표현 가끔 해 드립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를 왜 하냐면요. 그의 언어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폰서님 저 반드시 이달의 목표 디렉입니다. 저 안 되면요 무조건 사서라도 갑니다." 반드시 안 사서 갑니다. 네. 절대적으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의 언어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괜히 화가 나는 거죠. 괜히 내가 그에게 기대는 해야지 믿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고요. 저는 모든 파트너를 기대합니다. 왜냐? 사람은 믿음으로 성장한다라는 걸 저도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의 언어를 믿음으로써 내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제가 가끔 이제 레그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 디렉터, 이 사람 시니어 디렉터, 이 사람 이 디렉터 이렇게 그려오시는 분들한테 그 밑에 레그가 정확하게 그려 있지 않은 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리면 "아 이번 달에 사서라도 간대요." 헐. 이렇게 그분 안 사요. "아니에요. 진짜 사서라도 간다고 했어요. 진짜 이번 달은 가고 싶대요." 헐. 진짜 안 사서 가요. 이렇게 그의 언어를 믿는 그에게 다시 한번 잣대를 바꿔 드립니다.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이 이디렉 간다고 매달 이야기하는 걸 믿어 버릴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돼요. 왜냐? 상대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왜 상대가 말하는 언어는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으면서 내가 하는 언어는 아니다 생각하는지. 저는 그러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저에게도 꼭 생각하는 건 언어는 믿지 말자. 다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믿자. "저 이번 달에 반드시 디렉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뛰는 모습의 행동을 보자. 월말까지 정말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의 행동을 봐야 되지 그의 언어를 믿어서는 저희 일은 진전이 될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장적 해석 금지라는 표현을 해 드려요.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럴 거고 저 사람은 저럴 거고 이 사람은 이럴 거니까 나는 이럴 수 있어.' 라고 잘못된 확장적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걸 소비자한테 한번 제가 예시를 해 볼게요. 어떤 소비자가 2:1 리크루팅을 하다가 이런 제품이면 다 알려줘야겠네요." 언어는 썼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 제품을 아직은 먹지 않아요. "조금 전 더 알아보고 먹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저희의 스폰서들의 입장에서는 이분은 조금 더 알아보고 먹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파트너들 입장에서는요. 이분은 지금 당장 사업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스폰서님 이분 대박 날 사람이에요. 이분 처음 듣자마자 이게 엄청 긍정적이고요." 저희는 참 안타깝다. 왜? 본인이 욕심을 가지고 확장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당연히 믿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건 좋으나 한 사람에게 욕심을 내는 그 순간 나의 사업은 정체가 됩니다. 나의 사업은 정체가 될 때요. 화법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분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 이번 달에 디렉 어떻게 갈 거예요?" 저는 제가 PD에 와서까지 제가 모든 사장님들의 월말, 월초 레그 상담을 다 했고요. 레그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를 물어본 게 아니고 항상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 줄까를 고민했지 "어떻게 해올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오늘은 어디 갈 거예요? 사장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사장님 점심 식사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취조하는 언어를 저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 내 사업이기도 하지만요. 제 사업이기도 하지만요. 상대방, 내 파트너의 사업이기도 한데 왜 내가 상대방의 사업인지조차 상대방이 내 파트너 사업인지조차 인지하지를 못하고 취조하기 시작한다라는 건 거의 그냥 상하 관계 속에서 그냥 계급 사회를 만들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발 취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꼭 해 드립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드리고 진짜 저는 만약에 진짜 안 돼. 너무 해도 안 돼. 스케줄 관리가 너무너무 안 돼. 그런 분들은 가끔가다 해요. 앉혀 놓고 스케줄 관리도 시키고요. 앉혀 놓고 약속도 잡게 하고요. 앉혀 놓고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다만 그건 매번 그러지는 않아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 버리면 상대방들은요 지칩니다. 왜? 내 사업인 줄 모르고 스폰서 사업이라고 착각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저는 내 사업, 내가 디렉터 가는 거, 내가 시니어 디렉터 가는 거, 내가 이 디렉터 가는 거, 내가 PD 가는 거. 저는 제가 PD 갈 때 항상 최정미 대표님께서 혼자 가는 게 PD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PD를 가서 알았어요. 저희 직 스폰서님이신 박미정 스폰서님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최종민 대표 표현에, 이 세상 네트워커 중에 가장 멋있는 그림으로 PD를 갔다. 오이슬은 이 세상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 가장 최악의 그림으로 PD를 갔다. 저는 제가 원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PD라는 직급을 오면서 단 한 번도 내 사업이지, 내가 하는 일이지, 내 파트너가 해서 내가 PD를 가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사파이어를 가는 과정도 사실은 같습니다. 내가 해서 가는 거지 내 파트너가 해서 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팀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빠른 성장을 하더라. 내가 무조건 내 직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성장할 때는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를 나 혼자서 혼자 책임감을 가지고 뛰다 보면요. 그게 나의 성장이 바로 또 돌아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은 내 입장에 대한 표현을 참 많이 해요. 그게 뭐냐? 변명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제가요, 이래가지고 그 말을 했나 봐요. 아니요, 그 말을 한 게 문제입니다. 제가요, 이래가지고 제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이랬나 봐요. 아니요, 지금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을 자꾸 고수하다 보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모든 학습은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함인데 내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변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안다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저희 대표님들이나 저희 이제 리더 사장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질문도 하고요. 수정도 해보고요. 또 실수도 해보고요. 실수를 통한 경험을 통해 또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장점은요. 저는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모든 배운 걸 써먹어보자라는 게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써먹어 봐야 경험이 되는 게 하나의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럼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건요. 배웠으면 무조건 써먹자예요. 저는 이번 대화의 기술이라는 강의를 준비를 한 달여간에 걸쳐서 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유니티가 주는 가치가 아닐까. 내가 이 주제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변하는 모습 속에 내 성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참 모든 대화는 인내와 집중력이 필요로 한다. 그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전 진심은 통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진실도 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떠한 스킬을 부려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시키는 일이 아니고 내 기준과 내 원칙과 내 가치관만 또렷하다면 그가 3개월 뒤에 오든 6개월 뒤에 오든 1년 뒤에 오든 내가 그를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참 대화의 기술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줌으로 대화의 기술은 듣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떠들어야 되는 입장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것들을 반드시 나 또한도 연습해야 된다.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듣는 것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주의 깊게 듣기, 그 다음에 수용하기, 그 다음에 확인하기, 그 다음에 응답하기.
그걸 다시 반복하기. 사실 주의 깊게 듣기만 제대로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혹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면 주의 깊게 듣고 오라고 했더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어딜 갔다 오셨다고 해서 사장님 그럼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몰라요. 그분은 혹시 자녀가 어떻게 돼? 몰라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럼 바뀌고 싶으시대요? 아니요, 그건 안 물어봤는데. 무엇이냐? 주의 깊게 듣기가 아니고요. 관심 있게 듣기가 아니고요. 대화의 목적은 없은 채로 그냥 저냥 듣기. 그냥 저냥 시간을 흘려보내기를 하신 분들은 그에게 뭔가를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목적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냥 듣고 온 과정 속에 나는 일을 했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떠한 과정 속에 어떠한 목적 속에 그에게 가서 어떠한 대화를 할 것인지는 참 많은 연습이 필요한 일 같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저는 겪으면서 아, 이게 바로 사람을 닮는 그릇이 넓어지는구나.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로 이 이야기를 끌어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그 사람은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공감을 속에 누구나 나 저 사람 싫어요. 이 제품은 싫을 수 있으나 저는 싫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제품은 아직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으나 저를 만나기 싫을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그 일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지 않을까. 단순하게 제품이 유통되는 일처럼 보이나 저는 저희 일은 교육 사업이라고 대표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걸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나이에 비즈니스를 10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정말 진짜 이렇게 월말에 시작을 했던 사람으로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 이거 교육 사업입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걸 믿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요, 카드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저도 백도 없고 차도 없던 이런 사람도 시스템과 스폰서님만 있으면 이 사업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는 진심으로 믿고 싶었어요. 믿기지는 않지만 믿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믿고 가고 있는 입장에서 참 많은 인생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법이 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모났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왜냐? 나는 그에게 마음을 다해서 바꿔주고 싶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상대방은 나에게 바꿔주세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이래요, 나 이해해 주세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바꿔주세요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저는 그거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그 시행착오 속에서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럼 바꿔보자. 내가 먼저 바꿔보자. 라는 과정 속에 그것만 바뀌었을 뿐인데 참 많은 사장님들은 저에게 내가 왜 이 말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폰서님만 보면 참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PD를 가는 사장님들은 제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요즘 채찍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은, 그리고 아직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장님들에겐 저는 어느 것도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은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저도 참 많이 배워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참 많은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성공하려면 듣는 법부터 배워라. 아, 왜 성공이라는 두 단어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듣는 법이 가장 주된 이유일까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경험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1시간 동안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한 달 가까이를 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모든 학습은 실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도 형제라인에게 스폰서님들에게 대표님들에게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배웠던 이 경험의 가치를 많은 분들도 이 가치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 정말 폭발 성장하는 시기에 저도 끊임없이 달릴 거고요. 사장님들도 저희가 바람 불 때 연날리는 시기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